134회 2교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정상적인 목소리가 아닌데요.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 2교시 1번 문제. 자, BLDC 모타가 나왔습니다. 이 BLDC 모타는 110회에도 1-10점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119회에도 1-10점으로 나왔죠. 이렇게 이제 134회 때, 자, 2교시에 25점을 나왔습니다. 자, 이게 앞으로는 여기 이제 나왔던 게 원리하고 특징, 즉, 장단점이 되겠죠. 이런 장점, 단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똑같이 나왔죠. 119회 때도. 129회 때 어떻게 나오냐 하면 원리는 똑같이 나왔고요. 원리는 똑같이 나왔고, 구조, 속도 제어가 별도로 나왔죠. 원리 그대로고, 여기 이제 구조, 속도 제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변형되어 나올 것인가? 자, 보시면요. 이 직류전동기하고 일반 직류전동기요. 자, 일반 직류전동기랑 BLDC 모터.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여기에 원리, 그죠? 여기에 대한 원리라든지 구조, 이런 부분들을, 특징을 반드시 구분해서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보통 전동기 공부할 때 이걸 무조건 외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반드시 이 원리, 구조, 이런 걸 알고 이를 통해서 특징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스터디가 돼야 이 문제가 언제든지 뭐 변형을 한다든지 여러분들 문제를 풀이할 수 있다, 그죠? 이걸 그냥 암기한다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뭐 어떤 응용을 할 때도 상당히 좀 불편하겠죠. 자, 일단 BLDC 모터의 동작 원리 구조, 속도 제어에 대한 문제를 보시면요. 자, BLDC 모터는 일반 DC 모터하고 다르게 이 브러쉬하고 이 정유자, 이걸 없앤 그런 구조죠. 그럼 대신에 뭐를 넣냐면 이 반도체 소자 있죠. 반도체 소자. 이런 그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정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DC 모터는 정유자를 통해서 정유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도체 소자로 가지고 정유를 했다. 이런 것들이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연구자석의 위치를 뭘로 센싱했냐 하면 이 홀 센서로 가지고 연구자석의 위치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홀 센서에서 연구자석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전기자 권선 있죠. 그 고정자 권선, 즉 이게 전기자 권선입니다. 이 전기자 권선의 하이로, 그죠? 이 전류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한 개 상에는 오프, 두 개 상에는 하이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회전하는 그런 전류들을 여기 이제 전자적으로 센싱해서 회전자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호를, 전류를 흘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BLDC 모터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된 배경, 그 배경은 이 반도체 부품의 발전요. 그 다음에 전자 기술의 어떤 발전과 자성체의 어떤 자성재료의 향상, 이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BLDC 모터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거를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구조를 보시면 여기 이제 컨버터 AC에서 DC로 바꾸는 거죠. 이 마타, 여기 이제 센스, 이런 부분이겠죠. 이 센스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는 이 모터 쪽에 있습니다. DC 모터 쪽이요. 그리고 여기, 그죠? 이 컨트롤러, 이렇게 이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 드라이버, 즉 컨트롤러의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 여기 이제 컨버터, 평활회로부, 인버터, 제어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조에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모터 쪽에는 고정자 코일, 여기가 전기자 쪽이죠. 그 다음에 연구자석이 회전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홀 센서, 요 세 개가 이 모터 쪽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리를 봐보시면요. 자, 일단 원리를 보기 전에 내부 구성도에 보시면 이 고정자 권선하고 홀 센서가 각각 120도 이상 차를 이루고 있죠. 자, 이 홀 센서는 말 그대로 최대 자속을 받아서 여기 디코더 회로에 스위칭 트랜지스터에 온오프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요 반도체 소자 있죠. 반도체 소자. 이 디코더 회로 쪽에서 이 홀 센서 쪽에서 어떤 연구자석 위치를 이 디코더 회로에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이 디코더 회로에서 우리가 하이로, 오프 이 시그널을 여기다가
이 WA, WB, WC 있죠. 이 고정자, 이 전기자 권선에다가 이런 전류들을 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전자가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회전하는 그런 원리가 되거든요. 자, 요거를 뭐 잠깐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을 그릴 때 시험장 가서 그림을 그리려면 이게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다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시험장 갔을 때는 이렇게만 그리면 되겠죠. 자, 회전자가 여기 NS가 있습니다. 자, 회전자 연구자석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권선을 간단하게 W1, 그 다음에 여기도 W2, W3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이 디코더이로 쪽으로 요렇게 디코더이로요. 요렇게 이제 회로를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 전류들을 여기서 이제 공급해 준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홀 센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홀 센서는 H1, 그죠? H2, H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홀 센서는 연구자석, 이 연구자석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이 권선 W1, W2, W3에 우리가 이제 전류를 공급해 주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정유자를 대신해서 일반 DC 모터에 정유자를 대신해서 전류를 공급해 주는 거니까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6스텝으로 회전하죠. 6스텝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스텝마다 60도 각도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요 회전자 위치만 그리겠습니다. 회전자 위치만요. 회전자 위치만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NS, 그죠? 그 다음에 6스텝이니까 NS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NS요. 이렇게. 그 다음에 NS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NS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NS가 되겠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럼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겠죠. 원래의 이 상태로 다시 돌아가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6스텝으로 회전하거든요. 6스텝으로. 6스텝으로 돌아가는데 여기마다 이제 1스텝이죠. 1스텝. 1스텝마다 전기가 60도죠. 여기도 60도. 자, 단 이런 식으로 60도에서 전부 다 6개니까 자, 360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6스텝까지요. 아시겠죠? 그 여기 이제 코일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센서가 여기 H1, H2, H3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그대로 있다 보고요. 제가 회전자만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 설명해도 되겠지만 원스텝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원스텝을 설명하면요. 자, 이때 여기 이제 홀 센서가 하나가 있는 부분 있죠. 항상요. 이 BLDC 모터는 센서가 하나가 있는 쪽에서 두 개의 하이로 전류를 공급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전류가 공급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W2하고 W3에서 전류가 공급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건을 줍니다. 조건을요. 조건을 어떻게 주냐. 자, 이거는 이제 조건을 가정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선 H1, 즉 홀 센서가 만약에 여기 S극이 있지 않습니까? S극에. S극에 있으면 이걸 하이. 이렇게 표시하겠죠. 거기 지금 하이가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로우죠. 이렇게. 그럼 요거 하이가 되는 부분이고요. H1은, 그 다음에 H3도 똑같겠죠. H3 역시도 S극에 있으니까 하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H2는 N극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 N극에 와 있으니까 얘는 로우. 이렇게 봅니다. 로우. 아시겠죠? 로우. 이건 하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조건을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잡냐면, 요렇게 이제 센싱이 됐죠.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권선에만, 여기 이제 인버터 전류가 공급되지 않습니까? 인버터 전류가 공급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W2하고 W3에 우리가 전류가 공급되겠죠. 자, 그러면, 자, W2하고 W3. 자, 그 다음에 W1을 보겠습니다. 이때 W1은 지금 전류가 들어오지 않죠. 그러면 W1은 오프가 됩니다. 오프가. 자, 전류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W2하고 W3 쪽에는 하이로가 들어가는데, 자, 봐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지금 N극이 있지 않습니까? N극을 어떤 개념으로 보냐 하면 자기장이 N극은 나가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플러스로 볼 수 있죠. S극은 자기장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마이너스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회전한다고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요. 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반시계 방향으로요. 아시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가정을 쓰는 거죠. 이 조건을 두 가지로 봅니다. 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센스를 우리가 N극하고 S극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겠다는 거죠. 자,
자, 회전을 요렇게 이제 회전식이 있습니다. 요 회전자를요. 자, 그러면 이 회전하려면 여기서 W3 쪽에는 이게 이제 회전하려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로우. 그 다음에 W2에서는 같은 거기가 밀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류에 하이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이, 로우.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이로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하이로 들어가는 부분이 인버터 있죠. 인버터에서 그렇게 하이로 전류를 공급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반대 극세니까 잡아 당기죠. 또 회전하죠. 여기는 반대 극세에 밀어버리죠. 미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전하죠. 여기는 반대 극세니까 잡아 당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회전합니다. 자,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1스텝에서부터 6스텝까지 다 설명해야 되는데, 요를 다 설명할 어떤 공간적인 것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1스텝만 설명하고, 나머지 2, 3, 4, 5, 6 스텝도 1번 스텝과 같이 이렇게 회전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 제어는 봐보십시오. 속도 제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VDC 전압으로 부하 L1에 이렇게 지금, L1으로 지금 운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하를 BLDC 모터에 L1으로 걸었습니다. 이렇게 운전하다가, 자, 부하가 L2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그때 L1으로 운전할 때 그때 속도가 X1이죠. 자, 이 속도가 X1 운전을 하는데 만약에 이 VDC 전압으로 운전하다가 자, 이게 이제 부하가 바뀌어버리면 부하가 L1에서 L2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속도가 X2로 바뀌죠. 자, 그 내용들이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하 조건 L1에서 자, 이 VDC 전압으로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가 이 모터의 속도가 이제 XY 되겠죠. XY 되는데 이 부하 조건이 지금 L2로 바뀝니다. 그러면 요때 이제 속도가 X2로 바뀌겠죠. 그죠? 요렇게 이제 속도가 X2로 바뀌는데 그러면 내가 원래 당초에 요 X1으로 만약에 속도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싶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요 전압을 V3 전압으로 바꾼다 이거죠. V3 전압으로 딱 바꿔버리면 부하를 L2로 바꿨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하 조건을 바꾼다 하더라도 요 부하 곡선, L2 부하 곡선에서 요 X1점에서 자, X1 이 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부하에 대해서 내가 원래 속도로 유지하고 싶으면 요 전압을 조정하면 원래 속도가 유지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속도 제어 내용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죠? 뭐 이거는 지금 우리 기본서에서 다 공부를 했었고 제가 연구반 할 때도 뭐 이런 것들 다 설명이 됐죠. 뭐 요거는 사실 연구반에서는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우리 문헌답 책자에도 이게 다 있습니다. 뭐 우리 기본서 할 때 이런 내용 다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본서 할 때 일반 DC 모터라든지 그 BLDC 모터에 대한 구조, 그 다음에 동작 원리, 그 특징, 그런 걸 그림 그려서 상세히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조건 실패한 쪽으로 나오니까 계속적으로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모터 같은 거, 전동기 쪽을 이해를 못 하시고, 마구잡이 이해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물론 암길에서 합격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요. 그게 과연 살아있는 공부인가, 그 죽어 있는 공부다 이거죠. 그런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우리 쟁이라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알 때, 우리 원리적인 걸 제대로 알고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기술사 공부하실 때요. 자, 그 다음에 요 장단점은 요게 이제 참고를 하십시오. 요 장단점 특징은 지난번에 우리 계속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요것도 우리 기본서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도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25점짜리는 반드시 결론을 꼭 좀 적어주시고요. BLDC 모터는 효율성하고 AC 모터의 정속성 이런 것들을 고루 갖추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응용 분야도 상당히 이제 확대가 된다. 자, 어떤 국가 경쟁력을 대표할 환경과 대표할 환경과 에너지 효율의 어떤 효율화 측면에서 BLDC 모터는 이렇게 이제 대체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제 가정에 쓰는 그런 모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 BLDC 모터가 적용이 많이 될 것이다. 그리고 BLDC 모터는 제가 보니까 30, 60 좀 용량이 좀 작습니다. 100, 200, 400 그 다음에 좀 큰 게 750W로 나오거든요. 그 정도입니다. 그 용량이 큰 거는, 그러니까 출력이 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정도만
내용을 알고 계시고요. 이제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그 연구 자속 있지 않습니까? 연구 자속의 그 관성화에 대한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의 문제 때문에 대단히 용량을 크게 하는 게 약간 기술적으로 한계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센서 있죠, 센서. 센서를 일반적으로 이제 모터 안에다가 붙이는 타입도 있는데, 이제 모터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붙이는 타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 있죠, 드라이버. 이 드라이버를 보통 일반적으로 바깥에 빼죠. 모터 바깥으로 빼는데,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칩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 BLDC 모터 안쪽에 있죠. 안쪽에 넣는 타입도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봅니다. 2번 문제 KC에, 자, 인체, 감점 문제. 자, 이런 부분요. 인체 감점 문제에 대한 그 보호. 자, 이거는 우리 KC 113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여기 감전에 대한 보호의 기본 보호. 자, 기본 보호에 대한 내용. 기본 보호가 뭡니까? 기본 보호는 이 충전부에 직접 접촉했을 때 그때 문제, 감전 보호죠. 자, 사람이, 자, 이 충전부가 있지 않습니까? 충전부. 충전부는 지금 전기가 통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충전부에 직접 접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호가 기본 보호입니다. 그죠? 요거를 이제, 옛날에는 직접 접촉에 의한 보호였죠. 직접 접촉에 대한 보호죠. 직접 접촉에 대한 보호 이랬는데, 요게 이제 기본 보호라고 이렇게 이제 용어를 좀 박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에 고장 보호는 뭐냐면 간접 접촉에 대한 보호죠. 간접 접촉에 대한 보호. 자, 과거에 이렇게 하다가 이 고장 보호라는 건 이런 내용이죠. 자, 요거 충전부지 않습니까? 자, 전원체를 씌웠습니다. 전원체를 씌웠는데, 자, 전원체에 우리가 전원장 R은 우리가 이제 R 값이 떨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초기에는 이 전원장 값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설 전류가 굉장히 작겠죠. 누설 전류 I는 R분의 이제 V다 이래서 이 전원장 값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때 이제 IL이 굉장히 적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전원체의 전원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럼 다시 말해 열화가 된다는 거죠. 얘가 이제 열화가 되지 않습니까? 열화가. 열화가 된다는 의미는 열적으로 화학적으로 이 재료의 성분이 바뀐다. 즉 다시 말해 어떻게 되죠? 전원장 값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전원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설 전류가 이제 커지는 거죠. 자, 커졌을 때, 자, 봐보십시오. 이제 개념적인 걸 알고 여러분들 이거 이유더라도 그렇게 외워야 되는데 이걸 마구잡이 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 내용을 그림과 같이, 그림을 같이 그려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그래야만이 이게 이제 채점자한테 내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냥 이걸 뭐 그냥 줄줄줄 외운다고요? 외운다고 고생을 하겠죠. 근데 과연 그게 먹힐까요? 물론 이제 양을 많이 쓰면 먹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공부는 지향해야 된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이 노출 도전부죠. 자, 이 노출 도전부에 이렇게 접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누설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흘러나왔을 때 여기 이제 외암에 이렇게 누설 전류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접지를 하면은 문제가 없겠죠. 접지를 하지 않으면 만약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그죠? 그럼 온전히 내 몸에 다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간접 접촉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여기 접지를 하는 부분이고 또 2차적으로 뭡니까? 기본적으로 접지를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접지를 하는 놈, 이놈이 우리가 항상 100%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죠. 왜요? 왜 그렇죠? 여기 접지 제한값이 계절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 주위에 있는 물기, 그죠? 어떤 상태, 온도, 그 다음에 여기 물기 등등의 상태에 따라서 또 여기 이제 또 안에 그 전해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만약에 전해질이 여러분 정유수라든지 이런 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해자가 확 올라와 있죠. 물이라도 똑같은 물이라도 정유수나 이런 아주 그 불순물이 아닌 그런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들은 전원자 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물이 있다고 무조건 전원장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통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수분이 있으면 무조건 하고 전원장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여기 접지장값이 떨어진다고 되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물 자체가 우리가 이제 전해질 있죠. 그러니까 우리 빗물이라든지 오염된 물질, 뭐 강물들 거기 보면 전해질이 많잖아요. 뭐 나트륨 성분이라든지 뭐 등등의 염소 성분이라든지 그런 불질이 많을 때 그 전해질이 이온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런 불순물이 들어갔을 때 접지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순수한 물, 정유수 이런 것들은 막 10만 원 막 이래 됩니다. 전원장 값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접지의 상태, 그러니까 이게 접지가 완벽하게 우리가 이제 가렌티가 안 되죠. 그럼 2차적으로 안전보호를 하는 게 뭡니까? 여기가 ELB라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간접 접촉에 대한 보호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KC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KC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전류에 대한 보호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고장전류에 대한 부분들. 자, 우리 이 고장전류는 뭐 단락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고장전류에 대한 그런 보호가 되겠죠. 고장전류에 대한 보호, 과전류에 대한 보호, 이거는 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뭐 고장전류, 특히 단락전류, 이런 어떤, 고장전류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외란 및 전자기 장애에 대한 뭐 이런 대책들. 그 다음에 이제 전원 공급 중단. 전원이 공급이 안 됐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전기 사용 기기가 자, 정전이 됐다. 그랬을 때 이제 보호, 이런 부분이 되겠죠. 전력 공급 중단이 됐을 때. 자, 이런 어떤 보호들, 이런 게 물어봤습니다. 자, 2-3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에는 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으로 특과, 고압으로 이렇게 이제 공급하는 수전 설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를 물었는데, 소방설비용 비상전원의 설치 기준, 그 다음에 비상용 수전 설비의 5개 개방형, 급역클형, 이 두 가지 문제를 물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언제 나왔냐면요. 127회입니다. 127회. 127회에 3-25점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116회에 4-25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134회에 나왔지 않습니까? 134회에 2-25점 나왔다. 그럼 요거를 주기를 보면 그 10회 주기죠. 여기도 사실 10회 주기로 나와야 되는데 조금 빨리 나왔죠. 그 10회 전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10회 주기로 나온다는 거는 10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전으로, 요 앞뒤로 조금 차이가 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기본 문제라는 거죠. 기본 문제. 기본 문제니까 요런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반복 출제가 됩니다. 반복 출제요. 앞에 그 BLDC 모타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문제들은 반복 출제된다는 걸 반드시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요 비상전원 수전 설비에 대해서는 요런 비상전원 수전 설비 종류에 대해서는 요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자,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 이 비상전원 수전 설비를 예비전원 설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소방 설비용 비상전원의 설치 기준에 보시면 이 전력 공급을 전용 변압기로 이렇게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공용 변압기로 가지고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규의 근거는 어디냐? 여기는 화재안전기준입니다. 화재안전기준이요. 화재안전기준, 여기 보면, 화재안전기준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여기 이제 전용 변압기로 공급한다는 거는 각각의 일반 부하에 대해서도 변압기 별도로, 그 다음에 소방부하에서도 변압기 별도로,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자, 일반대로의 과부하 또는 탈락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메인이죠, 메인. 메인에 있는 1210 또는 뭐 이런 PF 뭐 이런 것들이, 자, 이런 어떤 메인에 있는 차단기들이 여기 1212나,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2, 요 투투 있죠. 요 회로보다도 이게 먼저 떨어지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만약에 과부하든지, 여기서 과부하든, 여기서 지금 과부하든, 만약에 탈락사고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탈락이나 과부하가 생기면 요 차단기에서 끊어져야 되겠죠. 그 여기서 탈락이나 과부하가 되면 이 차단기에서 끊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이 메인에서 끊어져 버리면 이 소방부하의 전력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전용 변압기를 공급할 때는 이런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을 이제 반드시 좀 암기를 해가지고 답안지가 작성이 돼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공용 전력용 변압기라는 거는 이 변압기를 가지고 여기 이제 일반 부하랑 소방 부하를 같이 전력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거 역시도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 과부하나 탈락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차단기든 또 위에 상위 차단기든 물론 캐스케이드를 하든지 뭐 사고점에서 바로 윗단에 있는 차단기들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차단기보다도 상위단 차단기가 먼저 떨어져 버리면 이 소방부의 전력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답안지에 작성이 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비상용 수전 설비의 5개 개방형, 그 다음에 큐비클형, 요 설치 기준을 물었습니다. 자, 이때 요 5개 개방형은 뭐냐면요. 5개 개방형. 여러분들 옥상 같은 데 보셨죠? 옥상 같은 데 보시면 이 특고 지금 그 설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이제 가대에다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뭐 가대에다가 이렇게 뭐 계략적으로 보시면요. 여기 뭐 개폐기들, 뭐 또 MOF들 또는 뭐 변압기들 뭐 이런 것들이 여기다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쭉 와서 여기 이제 ACB반 있지 않습니까? ACB반. 여기 뭐 이제 뭐 ACB도 설치할 수 있고 뭐 MCCB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배전반 있지 않습니까? 배전반은 이렇게 이제 큐비클 타입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수전해가지고 한전 라인에서 그죠? 이렇게 이제 요 특고 라인 쪽에는 여기가 이제 5개로 개방으로 되어 있죠. 개방 오픈 타입으로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5개 개방형 타입입니다. 큐비클형은 말 그대로 큐비클을 짜가지고 그죠? 철제함이죠. 철제함을 써서 이렇게 이제 설치하는 방법이 큐비클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방화구획형이라는 것도 뭐냐 하면 우리 방화구획된 건물 안쪽에 이때 이제 우리 수전 설비를 설치하는 게 방화구획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방법에 대한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여기 전용의 방화구획을 설치한다든지 쭉 내려가서 뭐 전개로는 뭐 아래 그림같이 이렇게 결선한다든지 요 몇 가지 정도는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자주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특별히 5개 개방에 대해서는 요런 또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의 옥상에 이제 설치되는 경우죠. 5개 개방은요. 여기 이제 옥상에 설치되는 거니까요. 자,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설치된다. 또 공지에 시설하는 경우요. 인접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방지시키지 않도록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작성이 돼야 되겠죠. 자, 큐비클형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큐비클 있지 않습니까? 큐비클. 보통은 이제 이 큐비클형은 옥내 타입도 있고 옥외 타입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옥내 쪽에는 거의 이제 비방수로 갈 수 있는데 옥내 쪽에는요. 옥내 쪽에는 보통 비방수로 쓰죠. 근데 옥외로 쓰게 되면 이게 이제 방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옥외로 같이 해서 옥외로 가면 반드시 이제 방수 타입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눈비 같은 게 이렇게 치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죠? 자, 이 큐비클형은 이게 큐비클형 보시면 됩니다. 옥내는 비방수에도 상관없고 옥외 같은 경우도 반드시 방수 타입으로 가야 된다. 그죠? 옥내에는 이게 이제 큐비클 안쪽으로 물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가 돼 있을 때 요 비방수를 한다는 거죠. 자, 큐비클형에 대한 설치 기준은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전용의 큐비클 또는 공용 큐비클하고 이 큐비클의 두께, 그죠? 그 다음에 외암은 또 노출해서 설치가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외암은 건축물의 바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되겠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환기장치에 대한 시설 기준 쭉 해서 뭐 8번 소방회로와 일반 회로에 사용되는 배수 및 배수용 기기는 불연 재료로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이 일반 회로의 그 사고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 소방부하 쪽으로 소방 회로 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 불연 재료로 가지고 구획을 해야 됩니다. 이 불이 타지 않는 재료죠. 불연 재료는요. 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결론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런 화재 안전 기준을 참고해서 적합하게 이렇게 이제 설계 시공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점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뭐, 결론을 안 써도 된다. 뭐, 이런 어떤 수험생,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걸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결론이 없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않았으면 이거는 완전한 어떤 풀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든 간에 결론적인 내용들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결론을 만약에 쓰지 않으면 이 문제는 어떤 답안지로서 완성되지 않은 문제다. 완성되지 않은 답안지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병원 시설의 의료용 접지, 그 다음에 수술용 접지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나오죠. 요즘 보면은 이 병원 쪽에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병원 쪽에요. 자, 병원 쪽에 뭐 이거는 뭐 일일이 다 적을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출제가 많이 됐는데요.
뭐 이거를 지금 뭐 다 쓰기는 좀 그렇고 내용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문제가 분석된 게 있습니다. 그 분석된 걸 보시면 거의 평균 내면요 한 2, 3회 정도 단위로 계속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죠? 얘가 이제 접지 쪽에 특히 이제 병원 설비 쪽에 관련된 요런 시설 기준이라든지 뭐 복교 문제라든지 회로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요 앞에는 132에 또 이 병원 접지와 관련된 뭐 시설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왔죠. 접지에 대한 그런 기준들, KC에 관련된 접지에 대한 기준들, 시설 조건이 있죠. 시설 기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에 이 병원 관련해 가지고는 좀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병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누전은 이런 기기 고장이나 저렴물의 열화 등으로 이 누설전류가 흘러나왔을 때가 문제죠. 근데 의료기기에서는 정상적으로 이 절연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 무슨 전기를 많이 씁니까? 고주파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이 전원이 공급되겠죠. 고주파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공급되는 그런 어떤 회로이기 때문에 정조장 C를 통해서 이 누설전류가 반드시 흐르죠. 그럼 이때가 이제 뭐가 됩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 누설전류가 작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환자들한테는 이 작은 누설전류라 하더라도 마이크로쇼크나 이런 매크로쇼크, 특히 마이크로쇼크이죠. 마이크로쇼크 같은 이런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접지 설계를 이제 해야 된다. 뭐 그런 어떤 개념적인 걸 써주면 좋고요. 자, 최근에 ME 기기들에 대한 증가로 병원 접지에 대한 중요성은 더더욱 증가되고 있다. 자, 요거는 두 번째는 항상 제가 작성할 때 최근 동향들, 뭐 이런 것도 작성하라 했죠. 첫 번째는 개념적인 거, 두 번째는 최근 동향, 세 번째는 이제 여기 이제 작성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적겠다. 이런 것들이 제시가 돼야 됐죠. 자, 접지 방식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 위주로 답안지를 적겠다. 그죠? 그 다음에 수술 접지는 수술 접지 이걸로 가지고 적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려운 접지에 보시면 보호 접지는 매크로쇼크에 대한 대책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통 보면 노출 조준부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접지가 보호 접지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 보호 접지를 왜 하는지, 그 다음 보호 접지에 대한 기능들, 그 다음에 이 보호 접지하고 지금 이제 등전이 접지,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요. 요게 이제 보호 접지는 요 기기에 이제 외암을 여기다가 멀티 접속 단자에다가 접속을 한다는 거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어째 보면 노출 도전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기기의 외암을 이 접지 단자에다가 물리겠다는 거죠. 접지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등전이 접지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기죠. 그죠?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관, 수도관, 금속 창틀요. 요런 부분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요 접지센터에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접지를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접지를 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요걸 쉽게 하면 개통의 도전부죠. 요걸 좀 구분을 좀 하게 되면 전력계통이 아니면서도 우리가 이제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만약에 누설전류가 들어왔다. 그죠?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개통의 도전 부분을 접지센터에 연결한다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노출 도전부죠.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죠. 노출 도전부요.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에 누설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그 누설전류를, 대지로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죠. 노출 도전부에 대한 접지, 요거는 개통의 도전부에 대한 접지.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런 접지 구성도를 보호접지하고 등전이 접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아까 보호접지에 대한 어떤 시공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전이 접지는 마이크로쇼크에 대한 방지 대책이다. 그래서 누설전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 마이크로암페어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 해야 되는, 등전이 접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런, 그죠? 요 표면적 0.02제곱미터 이상의 접촉 가능한 모든 금속도 있죠. 이게 이제 개통의 도전부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제 접지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전기 방지용 접지. 우리가 이제 마찰 등으로 인해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마찰에 의해서 정전기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금속 부분들을 접지를 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차분 방지용 접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내외부에 이제 강한 전자기의 침입으로 요런 기기의 기능 어떤 저하 방지를 위해서 이 자본 방지용 접지를 해라. 밑에 보면 자본 방지용 접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압기도 실드 변압기를 잡고요. 그 다음에 이 회로 부분을 전부 다 차폐를 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하고 이 안쪽에 회로에 있는 다시 LC 필터 같은 거 이런 걸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부하기기 쪽에는 실드룸 처리를 해라. 그죠? 실드를 하고 접지를 해라.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자본 방지용 접지를 이렇게 하는 것까지가 접지에 대한 종류들을 보시면 되고요. 수술 접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접지는 요런 접지 외에도 수술 접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도전 상접지를 한다. 그죠? 도전 상접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요. 이 메시 부분 요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접지 동선으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접지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한다는 그런 기준들요. 시공 방법들, 이런 것들 잠깐 보시면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로 구성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회로 구성도 이렇게 나와 있죠. 변압기 용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 접지 부분을 수술 접지를, 요 하나씩 수술실마다, 그죠? 접지를 이제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저런 변압기도 수술실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변압기는 반드시 이제 저런 변압기를 써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변압기의 대지간 정정 용량도 300 피코파라트 이하로 해라. 요것들이 이제 과거에 어떤 내성 규정에 있었던 내용이죠. 근데 내성 규정에는 이런 것들이, 내성 규정에 있던 것들이 내성 규정이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뭐 참고로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작을수록 유리하는 거죠.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요. 결론 부분도 이렇게 반드시 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결론 부분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병원의 의료기기에는 잘 절연된 정상기기라도 외부 도체의 이청정 용량, 이걸로 인한 누설전류가 이제 마이크로쇼크나 매크로쇼크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접지 방식을 통해서 환자의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접지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결론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요. 건축물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시에 공간적 제약을 고려한 태양전지 어레이가 뭡니까? 여기 이제 어떤 셀이 모이면, 모듈이 모이면 뭐, 이렇게 이제 스트링 다음에 어레이, 이렇게 되겠죠. 어떤 셀의 최종 확장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레이가요. 자, 요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어떤 원리로 인해서 우리가 전력이 만들어지는지,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한 그 원리적인 개념을 간단하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계 계획 시에 설치와 관련해서 반드시 이제 면적이 필요하겠죠. 내가 지금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몇 킬로 정도 용량을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계한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지 어떤 면적이 나와야 되겠죠. 태양광 발전에 대한 출력 용량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런 부지 확보에 대한 공간적 제약 이런 것들을 설명하라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현장 조사에서 토지 상태, 지리지역 여건, 유지 관리 그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겠죠. 여기 탈자가 나왔네요. 환경이 아니고 환경이죠, 환경. 그죠? 제가 이거 문제를 치다 보니까 환경입니다, 환경. 환경이 아니고요. 자, 탈자 나가는 거 요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환경이다, 환경. 환경 등을 조사해야 된다. 그죠? 유지 관리, 여기다 뭐 이런 것들요.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런 거 하여간에 요런 어떤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시 공간적 제약에 대한 사전 검토사항. 자, 이거를 이제 지민에 이제 설치를 할 경우에 검토될 내용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발전 용량에 대해 필요한 부지 면적 확보, 그 다음에 관청의 인허가 문제, 그 다음 부지의 상태 문제, 그죠? 여기가 뭐 부지가 어레이 설치를 하기 좋은 그런 장소인지, 그죠? 아니면 슬라이딩이 되는, 만약에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랬을 때 이게 토사 같은 게 슬라이딩 되면서 이 어레이에 설치된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건지를 우리가 지면에 설치할 때는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음영 문제, 요 그림자가 발생이 되면 발전량이 그 음영이 생긴 부분에서 발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건물에 설치할 때, 요 건물에 설치하다 보면 기존 신축 건물의 설치가
하게 되면 이거는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겠죠. 그래도 만약에 받다 하더라도 일단 부지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설치할 때 공간적인 어떤 제약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답안지는 건물에 설치할 때 우리가 부지에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어떤 이용이 높아지겠죠. 그런 내용 위주로 답안지를 작성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 위주로 답안지를 풀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반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연구반 교재에 자, 지붕에 설치할 때 평지붕형 타입. 자, 평지붕형은 말 그대로 그죠.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옥상이 평평한 데 되죠. 옥상이 평평한 이런 것들이 이제 평지붕이죠. 자, 이런 데에 설치하는 방법들요. 그 다음에 경사지붕형은 여기 지금 그림이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 화면에 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요. 경사지붕은 이렇죠. 이 지붕 자체가 경사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이거 자체가 지붕 자체가 이제 경사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경사각이 나와 있는 여기다가 모듈을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방법이죠. 이게 여기는 물론 구조물을 설치하고 여기 어레이를 이렇게 설치하겠죠.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되겠죠, 사실요. 요 평지붕형에는 사실 이제 요 지역에 따라서 가능하면 여기 평지붕형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할 때 사실 정남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겠죠. 정남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경사각 있죠. 이 이제 옥상의 이 부분이랑 이 모듈이 이루는 각이 경사도죠. 이 경사도를 우리가 지역에마다 조금씩 다르죠. 보통 일반적으로 한 30에서 33도 각도의 경사각을 유지하면 우리가 이제 발전율이 가장 높아진다 했죠. 이 경사각은 지역에마다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요. 예를 들어서 춘천이냐, 여기 서울이냐, 그 다음에 여기 전주냐, 광주냐, 그런 어떤 부분, 그 다음에 대전, 부산, 대구, 이렇게 지역마다 경사각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연구반 교재에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사지붕형,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내용들 좀 작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붕제형, 아예 이 지붕을, 어레이로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방법이 지붕제형이죠. 톱라이트 방식은 이 옥상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탑라이트처럼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제일 위에 옥상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지붕의 채광용 톱라이트 부분에 유리에 태양전지 모듈을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이죠. 이런 어떤 방법이 지붕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양형은 말 그대로 이제 앞에 차양이 나와 있는 거죠.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차양이죠, 차양. 어떤 그늘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차양을 내지 않습니까? 차양을요. 이게 차양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차양에다가 여기 태양광 모듈을 이렇게 어레이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그죠? 여기 어레이를 여기다가 설치하게 되면 자, 여기다가 어레이를 설치하면 이 공간적인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겠죠. 왜냐하면 요 지금 차양 부분에 우리가 지금 어떤 거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요 부분에다가 어레이를 설치하는 거니까 공간적인 어떤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적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벽부 타입은 이 벽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벽에다가. 이게 이제 건축물이 있으면 여기 유리가 쭉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리가 쭉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일반 콘크리트 벽이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벽이요. 콘크리트 벽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어레이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어레이를. 그죠? 이렇게 이제 벽에다가 어레이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죠. 이걸 일명 BAPB라고 하죠. 요거 좀 탈자가 났네요. BAPB 같은 거. BAPB형. 요게 이제 벽 같은 데다가 설치하는 게 BAPB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커튼홀이 일반적으로 BIPB형이죠. 요게 이제 BIPB형. 요거는 뭐냐 하면, 요게 이제 건축물 유리 있지 않습니까? 요 유리 대신에 이걸 이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커튼홀이라는 게 뭐냐면, 커튼홀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건축에서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청청이 있지 않습니까? 청청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각청입니다. 청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걸 딱 빼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빼내서 여기다가 어떤 제가 계략적으로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계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거죠. 저 어레이를 여기다 설치하는 거죠. 어레이를 이렇게 설치하는데 이 어레이가 유리창이죠. 유리창 대신에 이렇게 이제 어레이를 설치하는 방식이 이제 커튼홀 방식이죠. 그죠? 요 놈이 이제 BIPB 형태고요. BIPB. 요거는 BAPB 타입이죠. 벽에다 설치하는 거는. 그죠?
요 일반적으로 BIPB 타입, 똑같은 BIPB라고 볼 수 있는데, 두 개 다 BIPB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걸 엄밀히 따지면, 요거는 건축물 벽 같은데, 그런 데다 설치하는 거고요. 요거는 창문 같은 거. 또는 뭐, 이거 두 개 다 합쳐가지고 BIPB라고도 얘기하죠. 아예 건물 그 벽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벽 전체를 그냥, 이런 어레이로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BIPB, 넓게는 BIPB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좀 좁게 쪼개면, 이렇게 BIPB하고 BIPA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요 커튼홀이, 요거 지금 유리 있지 않습니까? 요 전면이 전부 다, 모듈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이 벽의 일부 있죠. 벽의 일부 부분에 요 태양광 모듈을 설치했다는 거고, 요거 좀 희미해서 그런데, 요 부분이 차양입니다, 차양. 그죠? 차양 위에다가 태양광 모듈을 설치했다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이것도 결론도, 변요소를 설치할 그 부지 면적이 충분하고, 바위각이 정남향이고, 교사각이 30도 지역이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시에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죠. 뭐 부지가 충분하면요. 부지가 충분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부지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공간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상기 이제 천정이나 벽 타입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듈을 설치하게 되면 공간적인 제약을 완화시킬 수 있다. 결론도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결론을 반드시 작성하시라는 거죠. 이것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6번 문제, 이것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 문제도요, 상당히 지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엘리베이터 문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문제 분석해 놓은 거 있는데요. 120회 이후로, 이것도 지금 120회 이후로 무려 6번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관련해서. 이 반송장치 있죠. 이 반송장치도 제가 일일이 안 쓰겠습니다. 그냥, 120회 이후로부터요. 120회 때 뭐냐 하면 엘리베이터 운전 방식이 나왔죠. 이때 엘리베이터 운전 방식이 나왔고요. 운전 방식. 그 다음에 설계 순서. 이게 나왔죠. 설계 순서. 그 다음에 설계시 이제 고려사항이 나오네요. 설계시 고려사항이요. 뭐 설계시 고려사항인가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승강용 성용 승강기 있죠. 성용 승강기 이 설치 기준이 나왔습니다. 설치 기준. 뭐 이런 게 120회 나오기 시작해서 물론 요 앞에도 또 나온 게 있습니다만 120회 이후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133회요. 133회 제가 다 넘어갑니다. 비상용 엘리베이터 있죠. 이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이 특징과 이 설치 기준 있죠. 이 설치 기준. 여기가 10점을 나왔죠. 133회에 1-10점을요. 요 중간에도 벌써 4번이 더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20회 이후로 6회가 나왔을 거예요. 133회 또 나왔으니까 총 7회가 나온 거죠. 120회 이후로, 자, 120회 이후로 그러면 134회까지니까 15회인가요? 15회 나누기 7번 나왔죠. 그럼 이게 지금 몇 번 텀으로 나왔습니까? 2.5 텀으로 나왔죠. 2.5 텀이요. 2회에서 3회 그 중간 2.5회 텀으로. 그러니까 한 3회 정도의 텀이 지나면 이 반송 설비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떡하나 이제 반송 설비도 꼭 좀 잡아놔야 됩니다. 이 반송 설비를 이제까지 이제 기출된 제가 문제가 다 있거든요. 이제 반송 설비를 제가 다 묶을 겁니다. 지금 우리 연구반 교재에는 반송 설비가 제가 128회까지만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죠. 129회부터 134회까지 이렇게 기출된 문제를 또 우리 반송 설비에 다 집어넣을 겁니다. 집어넣어서 그걸 이제 교재로 이제까지 기출됐던 문제들을 공통문을 빼고, 그죠? 공통문을 빼고, 기출된 문제들을 다시 한번 내가 설명을 다 해드릴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번 시험에는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에 관련된 교통계획 및 정원, 평균 일주 시간. 요거는 우리 기본서에도 있고 연구반에도 다 있죠. 요건 다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설치 대수,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계 시공시, 뭐 중점 고려사항. 요것도 우리 연구반 기본서 교재에 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교통계획. 사실 요거는 이제 제가 잘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도 이제 다른 자료를 통해서 이제 좀 이렇게 교통계획은 집어넣는데요. 건축전기에서 이 교통계획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교통계획을 물었으니까, 이건 좀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통계획에 대해서 설치 대수에 대한 계획들, 그 다음 운영계획들, 이런 것들이 답안지가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원 결정은 피크 시의 집중도와 건물의
성격을 고려해서 정원을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 나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래와 같고요. 그 다음에 평균 일주 시간. 이건 RTT라 해서 라운드 트립 타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베이터가 기준층에서 출발해서 다시 기준층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이죠. 이걸 이제 그림으로 제가 나타낸 거고요. 이거 시간적으로 따지면 TR. 여기 엘리베이터 운행 시간이죠. 엘리베이터 운행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어가 온오프 되는 시간 있죠. 그 개폐 시간들. 그 다음에 승객이 출입할 때 문이 열리고 닫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 그 다음에 이제 손실 시간들. 이걸 다 합쳐가지고 라운드 트립 타임이다. 요 시그마라는 합이라는 거죠. 그죠? 요 네 개의 시간에 대한 합. 이것들이 평균 일주 시간이다. 요거는 우리 연구반 교재도 다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설명을 제가 다 해드렸죠. 자, 설치 대수 요것도 우리 연구반 교재에 다 있고요. 요것도 제가 자료를 별도로 다 내드렸죠. 요 엘리베이터 대수 선정하는 거는 Q 나누기 P다. Q는 여기 파이인데, 파이가 뭐냐면 러시아호 5분 동안에 이용하는 인원수에다가 여기 이제 P1이 뭐냐면 한 대당.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이제 러시아호 때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인원수를 한 대당 5분간 이 수속 능력, 이걸 나누면 엘리베이터 대수가 나오죠. 여기에 대한 더 세부적인 거는 Q는 파이 곱하기 M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수식을 통해서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요것들은 뭐, 이런 어떤 공식을 통해서, 대수를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엘리베이터 설계 시공 시 중점 고려사항들. 자, 설계 시 고려사항들은, 자, 이런 내용들요. 뭐,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시공 시 고려사항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내용들요. 쭉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계 시 고려사항들은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외에도 또 내용들이 있겠죠. 최소한 요 정도 내용을 설계 시공 시 고려사항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에도 엘리베이터의 기본 계획은 출퇴근 시를 중점으로 해서 교통 계산이 되어지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양방향의 피크가 발생하는 점심시간대의 검토도 필요하다. 자,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 이 상위 내용들, 이거 외에도 비용 문제, 면적 문제, 적재량 등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검토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결론에 반드시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교시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